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거 좋아요. 그래 말 좋잖아요. 어떻게 영입을 할 거냐고. 안 와요, 안 와. 진지는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스타트업 창업하시고 어떻게 팀을 꾸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스타트업 어떻게 팀을 꾸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근에 본 책에서 이 내용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 팀 전략을 어떻게 할지 크게 4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팀빌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계별 어떻게 팀을 구축을 해야 될지, 무조건 사람만 뽑는 게 좋은 건지, 네 번째로는 인재 영입의 방법, 이 4가지의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팀빌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첫 번째로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한두 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역량이 없으면은 어디에서도 투자하지 않고 매출까지 이어지기도 어렵겠죠. 그냥 돈만 쓰고 시간 낭비하고 뭐 끝나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를 생각을 할 때 인재 영입이 되게 필요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이제 투자 심사역들도 보면은 팀 구성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 요소가 어떻게 보면 크게 3가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창업 로드맵 편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이 있죠. 어떤 비즈니스 구성, 어떤 수익 모델 만들 거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팀 구축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에 이 팀 구축이 나머지 요소를 다 좌우해요. 왜냐?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냈어요. 근데 좋은 팀이 있으면은 이 아이디어를 훨씬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투자자 분들이 볼 때도 이 팀이라면은 뭔가 투자해볼 만 하겠다. 그리고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단박에 성공한 케이스들은 흔치 않아요. 최근에 유니콘 된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토스 같은 경우도 7번을 사업을 전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럼 궁극적으로 이때의 중심은 팀이 되는 거죠.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갖고 오더라도 유연하게 그리고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팀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이죠. 어떻게 인재를 영입해야 될까? 그 중에서 2-1 다들 이걸 놓칠 수 있어요. 창업한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 같습니다. 우린 약간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혁신이잖아요. 근데 혁신을 이뤄내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혁신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안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CEO를 기준으로 봤을 때 CEO의 역할은 투자자를 확보하고 뭐 네트워크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하는 일이지, 실무는 이 구성원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구성원들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이 대표보다도. 특정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 분야다, 대표보다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총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대표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해주고, 마케팅? 대표가 어떻게 마케팅까지 다 잘해요? 마케팅 전문가가 있고 신뢰를 보내주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약간 다른 케이스는 있기는 해요. CEO가 진짜 다방면에 뛰어나요. 저같이. 미안해요. 다방면에 뛰어나면은 요거를 약간은 극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로? 아웃소싱.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거 좋아요. 그래 말 좋잖아요. 어떻게 영입을 할 거냐고.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엔간에서 뛰어난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또렷이 성장한 기업들에 가 있어요. 아니면 이미 스타트업으로 뭐 해갖고 성장을 했거나, 보통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스카웃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페이스북 사례. 저크버크가 혼자서 처음에는 창업을 한 거죠. 물론 영화에서는 뭐 같은 파트너가 있었다고 하는데, 같이 회사로 가는 방향에서는 저크버크가 1인 중심이었고, 두 번째 인물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페이스북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뭐냐면 봐야 돼요. 잡스의 신뢰도. 자, 이제 마크 저크버크는 이거 비전을 세웠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비전을 세웠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 모델은 취약했던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나가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파티에, 스타트업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셰릴, 이거 다시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의 사람을 만나요.
셰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구글의 글로벌 온라인 판매 부문 부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판매 채널과 관련한 굉장히 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크버크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이제 서로가 약간 비전 공유가 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호흡을 하고 결국에는 이 셰릴 샌드버그가 페이스북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형태의 페이스북 모델이 나와요. 광고 중심의. 페이스북은 지금 유료로 쓰는 사람이 없죠. 광고 말고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는 다 무료인 거죠. 연결이 막 늘어나. 그럼 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광고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을 적용을 한 게 셰릴 샌드버그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특정 분야에서 저크버그보다 뛰어난 인물을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인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아웃소싱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 흐름이 좀 이쪽에 왔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한 기업에서 영업, 마케팅, 제품 개발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해왔죠. 이게 밸류 체인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붕괴가 됐어요. 각각의 전문 분야 기업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 아이디어를 짰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럼 이거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만 명확히 확보가 돼 있으면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개발 아웃소싱, 마케팅 아웃소싱, 영상 제작 아웃소싱.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주주가 회계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웃소싱. 그러면 초창기에는 나보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초기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런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을 구축을 초창기에 했다.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의 저는 목표를 장기적으로는 나보다 뛰어난 일을 영입해오는 데까지 우리를 키우자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웃소싱에서 수직적 통합, 내부적으로 인력 구축은 해야겠죠. 성장 단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인의 추천과 상관이 없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아웃소싱을 이 전편에서 언급드렸던 CMO, CFO 등등을 초창기에는 분산을 할 수 있다. 직접 우리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영입은 못하지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별 팀 구축 전략. 크게 저는 세 단계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시드 단계. 우리는 아직 새싹. 시드 단계는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드 단계,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이 성장 단계는 이미 온 디맨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이용자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검증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먹힌다. 이제 성장을 시켜야겠다.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드 단계는 인력 구성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놀라울 수도 있는데 2명이에요. 초창기 팀들 보면은 4명, 5명, 막 10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초창기에는 팀을 많이 구축하지 말라인 거죠. 초기 제품을 만들 때까지. 그래서 CEO와 CTO 이 둘만 있어도 스타트업은 시작을 할 수 있다가, 이게 시드 단계의 핵심 내용이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이제 드랍박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드랍박스의 대표 드류, 이 CEO는 이제 5살에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고 14살에 이미 엔간한 개발자, 일반 개발자 수준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될 놈들은 초기부터 범상치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 드류가 이동을 하는데 USB를 깜빡한 거죠. USB를 갖고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다시 가서 이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 USB 없이 뭐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없을까로 시작을 한 게 지금의 드랍박스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웹상에서 저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장소가. 제품 개발을 초창기에 혼자 다 했어요. 자기는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을 하고 있다가 Y 컴비네이터, 이제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투자 관련해서 문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동 창업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때 이제 지인들한테 괜찮은 공동 창업자 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했고, 그때 아라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라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래머예요.
한 명은 CEO이자 개발자인 거고 한 명은 이제 개발자인 거고. 그래서 이 둘이서 제품을 출시할 때까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고 시드 단계에서 초기 단계로 넘어간 거죠. 언제까지 그랬냐? 첫 투자를 받을 때까지. Y 컴비네이터에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이 두 명으로 구축이 된 거고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팀빌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사용자가 20만 명이 된 거죠. 이 웹서버, 디스크 공간을 할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카카오도 요게 허들이 있었잖아요. 무료 메신저인데 서버는 늘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 그래서 이 초기 단계의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팀원을 약 9명으로 구축을 하고, 여기는 기술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서버 엔지니어링 최고 책임자, 고객 엔지니어링 최고 책임자 등등의 이제 최고 책임자들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최고 책임자들을 요 시점부터 영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외부 이런 최고 책임자들이 여기 굴러가네? 비전이 있겠다 하면 이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명의 인력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디스크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필요한 기능 다 자르고 비용이나 이런 서브 증설 등등을 활용을 해서 이 초기 단계의 드랍박스는 팀빌딩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을 한 거예요. 드랍박스 유저가 2011년도에 사용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를 한 거죠. 5천만 명 정도면은 이제 전 세계로 대상을 늘려나가는 추세인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드랍박스 같은 경우도 이때 시점에 70명의 인력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CMO예요. 마케팅 전략. 지금 초기 단계까지는 개발에 상당히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시장 검증을 하고 진성 유저를 확보하는 데에 의의를 뒀다고 하면은 이제 성장 전략에서는 확산인 거죠.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케팅 인력, 디자인 인력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드랍박스가 정식 출시를 하고 나서 성장하는 추이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거고, 이 성장 전략을 할 때 인재 영입을 많이 하는 거다. 초창기에는 나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아웃소싱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가 성장 단계별 전략이라고 저는 제시를 합니다. 네 번째, 인재 영입을 하는 방법. 이게 진짜 저도 너무 어려운 건데요. 일단 채용 과정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막 공고를 올리면 안 돼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건 저희도 했던 오류예요. 성장 단계별로 조직도를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누구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비전 말고도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게 뭐가 있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능력치, 이 인재가 보유 스킬이 어떤지, 팀 멤버, 나랑은 또 어떻게 호흡이 맞을지 등등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준을 먼저 정하자. 그리고 나서 모집을 들어가자.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자. 이 서류 심사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기술 스킬, 보유 스킬 요소, 학력도 또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의욕. 이제 면접에서는 좀 더 가치관적인 거를 봐야겠죠. 협력 요소,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할지. 저는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면접 봤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한 게 아니라 옛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 진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 들어줬나? 팀원과 잘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지원자의 목표가 뭔지도 봐야 돼요. 전 이걸 놓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표님 비전이 너무 좋아요. 입사할게요. 그래? 이렇게 비전이 공감이 된다고 하고 전 채용을 바로 해버렸거든요. 약간 요게 문제였던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이 지원자가 어떠한 직업관과 목표를 갖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비전과 얼마나 이게 조합이 되는지. 그러고 나서 고용 계약을 하는 건데, 이 고용 계약도 사실 검색하면은 기본 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는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적인 계약이고 신뢰도 문제거든요. 저희도 초창기에 이런 거 검토를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채용 통로,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인재를 가장 좋은 거는 인맥이에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우리 팀원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두 번째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매칭해주는 데들이 종종 있어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는 아직 얘기는 못하는데, 서울창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스타트업 팀 받습니다, 인재 받습니다 하면 행사, 창업박람회 같은 거 열어갖고 매칭해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여기서 채용했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 행사에 가는 거. 아까 페이스북 저크버크도 파티 가서 만난 거래잖아요. 셰릴 샌드버그. 제품이 나와 있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직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용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구직자, 구인, 스타트업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잡수가 만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왜냐?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죄다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스타트업은 비전이 통해야 되고 서로 역량이 잘 드러나야 되고 그거 기반 안에 서로 물어봐야 돼요. 우린 조화로운 건가? 그러고 나서 아 그래 우린 맞는 것 같다. 역량도 맞고 가치관도 맞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파트너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되는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인 같은 데서는 스타트업 채용하기 힘들죠. 기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채용 플랫폼은 너무 기업 중심이야. 뭐냐면 기업이 공고를 올려 그 다음에 구직자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대기업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왜냐? 대기업은 너도 나도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냥 공고만 하나 찍 올려도 우리 회사 어떤지 다 알아. 구직자들이. 그리고 서로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그래. 경쟁률도 치열해.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맞는데 스타트업은 얘네가 갖고 있는 모델, 팀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구직자들한테. 근데 이거 알릴 길이 온라인상에서 지금은 한계가 있는 거죠. 좀 더 나를 표현을 하고 스타트업을 좀 더 잘 알고 싶은데 그러할 공간이 아직 부족하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있는 건데 수익 모델을 이제 기업에 잡으니까 돈 되는 쪽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광고를 때리게끔 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몇십 페이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 영역 끽해봐야 한두 페이지인데 이 메인 페이지에 자리 잡는 거들은 돈 없는 스타트업이 여기 들어가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돈 내는 데들만 여기 광고 때리는 거예요. 2주일에 100만 원 이렇게 내고 비용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채용이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품을 좀 팔면은 그래도 여지는 있죠. 현재까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 한계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서로가 서로 상세히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비전을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빨리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분별한 비용 중심의 마케팅이 아닌 거.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네. 잡스의 신뢰도. 여러분,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세요? 거의 몰라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와 좀 연결성이 있는데요. 장사는 내가 매출을 계속 내기 위해서 이 창업자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장사예요. 우리가 음식 가게 하는 거 이게 장사예요. 근데 사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여는 물론 하죠.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뭐 대기업 대표들 보면은 일 해요. 우리 스타트업은 이 사업 중에도 사업 오브 사업. 네. 혁신을 일으킬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팀이 매우 중요하다. 기승전 팀. 그리고 이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저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만합시다. 그거 알아서 잘라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